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요. 중요한 건 345페이지 보니까 TDR이 있어요. 자, 이 TDR은 여기서 보지 말고 있죠.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이건 앞에 있어요. 이 내용보다도 좀 상세히 설명된 게 정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책. 236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236페이지. 자, 일단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TDR이 236페이지 나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발권,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라고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하세요. 개발권이 넘어가더라 말 뜻이고요. 자,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실제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보니까 뉴욕에 있는 역, 마치 서울역 가면 우리 문화재가 있죠. 그런 걸 보존해서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나온 게 이게 다른 말로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워낙 좋은 결과 모든 지역이 다 쓰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미국에 있는 수도가 워싱턴 DC죠. 자, 미국의 수도가 되니까 이 지역이 점점 수도가 되어진 결과, 이런 사무실 등이 점점 집중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서서히 과대 과밀화 되어진 결과 외곽 지역이 서서히 개발돼. 이렇게 외곽이 이렇게 개발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수도권 자체 과대화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교통 혼잡, 인구 밀도 뭐 등등의 문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역이 원래 농지였던 게 보니까 주거로 풀어주고 뭐 이런 지역이 농지였던 게 뭐 있습니까? 상업으로 용도가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도시가 이 수도권 자체 확장되는 거예요. 되어진 결과 각종 어떤 공해 등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지역을 뭐 있는가 하면요. 국가에 딱 묶어준다고. 야, 현재 이 지역은 지금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는 쓰지 말라는 거야. 즉 농지고 이 지역에 주거나 상업이 있으면요. 현재 있는 용도만 쓰고 나머지 쓰지 마라. 만약 이런 지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이때는 재개발, 재건축 하되 절대 현재 쓰고 있는 용도에다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렇게 딱 규제한다고. 근데 아니 이런 지역은 농지였던 지역이 갑자기 상업용 건물을 10층까지 건물 짓게 해준대.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똑같은 외곽인 얘들만 그만큼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열받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에서 주변 다른 지역과 부족한 공간만큼 요것만큼 뭐 있습니까? 5층만큼 얘한테 개발권을 딱 발행해 준다고. 발행과 동시에 뭐라는가 하면요. 국가에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줘. 이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 건 5층까지, 10층까지 건물, 5층까지 할까? 5층 건물 짓는데 최대 높이가 30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 근데 요 공간만큼 네가 높은 건물 짓고 싶으면 이곳에 있는 개발권을 사와시라 이거야. 이런 게 개발권이 이전된다. 양도제에서 개발권 양도제 이전제입니다. 자, 일단 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TDR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 강의 노트 가보니까요. 제가 TDR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59페이지입니까? 자, 59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자, 59페이지 강의 노트. 방법 보는 게 있어야 되죠.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우발적 손실. 자, 보세요. 누가 손실 보는 거죠? 요 지역이지. 그죠? 우발적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한다 이 말은 자, 다시요. 요 개발권 사는 사람이 개인이 삽니까? 국가가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적 시장이 아니야. 민간 시장이지.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보세요. 개발권 적용하지 이게. 그죠? 적용되는 이제 그만큼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한 만큼 개발권 사왔으니까 그 우발적 이익을 사온 것만큼 보상해 주는 거지.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개발권 이전 양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여기 중요한 거예요. 전제는 그러니까 키워드는 딱 정해져 있어. 장난칠 수 문구가
반드시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가 된다는 전제예요. 이때 중요한 건 매매 대상은 소유권이 매매됩니까? 개발권이 매매됩니까? 요거 아셔야 돼. 매매 대상은 반드시 개발권이 매매되는 건 절대 이 말 대신 소유권이 매매된다 이 말 쓰면 안 돼. 자, 근데 이때 매매할 때 매매는 공적 시장이 아니라 사적 시장. 그러니까 우리 거기 쓰다 그죠? 시장 기구를 말해 곧 이게 사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매매된 게 절대 공적 시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는 형태가 곧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T달이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아까 설명했지만 최초로 이 도입 배경 보니까 도입 배경은 과거에 시험 나온 건데요. 네, 최초는 문화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너무나 좋은 결과 지금 모든 지역, 현대는 모든 지역 다 쓰고 있어. 근데 문제는 자, 요거 같이 가셔야 돼. 요 같이 볼게. 현행 한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냐 문도 못해. 절대 못해.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사실은. 만약에 시행하고 있으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도재 묶인 지역이 많죠.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시설, 또 어디 있습니까? 공항 근처, 저기 서울에 있는 파란집,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어쨌든 일단 시행 못한단 말이 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 개발권이 발생 지역과 개발권 적용 지역인데요. 자, 잠시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은 A 지역, B 지역. A 지역이지. 이 지역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 이용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지역이죠. 몇 층 이상 건물 짓지 마. 현 농지만 써.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역요. 지역에서 발생한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요. 여기 다시 보세요. B 지역은 적용 지역이지. 얘도 토지 이용 규제돼 있어? 네? 안 돼 있으면 한번 따져볼까? 최대 높이 30층까지 건물 짓게 하는데 네 마음대로 건물 짓는 건 29층까지 짓는데 1층만 사오래. 사겠냐고 이거. 근데 5층 이상 짓지 마. 대신 나머지 층수는 사오래. 사오겠습니까? 오겠지, 그지? 얘도 반드시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이란지 개발권 적용되는 지역은 둘 다 이용 규제가 강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 활성화된다고 이게. 자, 네 번째, 지금 얘가 쓰고 있는 권리는 개발권이지, 그죠? 이 권리 개발권 중에 이 권리가 넓이에 대한 규제입니까? 높이에 대한 규제입니까? 높이에 대한 규제. 높이란 건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이 공중. 잘 지하는 아니야. 그래서 공중권에 대한 권리로서 수직 수평. 수직에 대한 규제요. 요런 거 아시라고. 근데 이 가장 최대한 단점이 두 개 있어. 자, 첫 번째 단점은 뭐냐 이겁니다. 요 창원시 중심가에 보니까요, 현행 지역 지구제가 상업용 건물 쓰되 10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 딱 규제되어 있다고. 근데 갑자기 10층 이상 건물 짓지 마 했는데 이 지역에 보니 30층 이상 건물 짓지 마 했어. 그 어떤 집은 10층, 어떤 건 20층, 어떤 30층 되겠다, 그죠? 그런 결과 과거에 썼던 지역 지구제가 와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아니
그 저기 원래 10층짜리 건물 있을 때 그 통행 인구, 자동차 인구 수하고 30층 건물 지었을 때 훨씬 더 복잡한 게 누구예요? 30층이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예.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병이 훨씬 더 증가됩니다. 자, 요 5개. 요 5개만 아시면 무조건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일단 요렇게만 딱 정리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가지고 해결합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예. 55부터 58번까지. 55에서 58번입니다. 자, 55 갑니다. 초기는 역사적 유물. 원래 아까 설명했어. 유역에 있는 역세권이야. 마치 서울역에 있는 우리 서울역 가보니 뭐 현재 문화재 있죠? 옛날 역. 그런 걸 보존을 만들어진 게 최초에. 그래 보시고요. 56번. 예, 핵심이 뭐야? 양도재량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뭐? 개발권을 부여를 통해서 보호하는 제도다. 그 다음 57번요. 개발권 양도재량 반대 재산상 손실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자, 58번 갑니다. 개발권 무슨 권리? 공중권이고 반드시 개발권과 소유권은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뭘 통해서? 오케이. 시장 기록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게 그 목적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TDR. 그렇게 하면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강의 노트는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자, 우리 기본서도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60페이지가 아니고 346페이지. 346페이지. 자, 이 관리는요, 이 관리 자체가 매년 한 문제예요. 무조건 관련 시험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 굉장히 쉬운 거니까. 그래서, 자, 일단, 관리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 현재 관리사 제도가 있죠. 어떤 관리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죠. 근데 조심할 건 지금 쓰고 있는 이 관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주택관리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딩관리사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책을 도입할 때 빌딩관리사 있는 책을 그냥 그대로 끌고 왔다고. 이걸 모르면요 계속 우리 헤맨다 항상. 그러면 빌딩과 주택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 우리 자, 이겁니다. 우리 관리는 기술과 경제와 법이 있거든요. 자, 우리 주택관리사 보니까 거기 있는 주택을 직접 뭐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임차인 모집합니까? 네? 주택관리사? 해요? 안 하잖아. 그 법률적 계약 등을 할 수 있냐, 얘가? 못하는 거지. 따라서 결국 뭐 있으면 임대 등을 자기 줄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건물 주인 어떤 이 경제, 수익적인 책임을 이 관여 못 한다고. 오직 뭐 합니까? 하자, 보수 등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딩 관리사, 우리 빌딩이에요. 이 빌딩 관리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얘는 반드시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 역할이야. 철저하게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유주 대신 임대차 계약도 해. 그래서 이 빈집을 최소화시켜 소유주의 어떤 돈을 벌어주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당연히 기술적 관리도 하겠지, 그지?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쭉 설명된다고, 이게. 이게 안 되면 계속 헤매게 돼 있어, 사람들이. 자, 일단, 요렇게 이제 관념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자, 첫 번째, 관리 개념.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 관리는 집을 산 후부터 합니까? 아니면 사기 전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산 후부터. 처분에도 관리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다 하나 나 있네. 자, 관리 개념 딱 나오지. 나오면 취득, 운영, 유지, 보수 등등 쭉 나오는데 절대 그 속에 요 말만 없으면 돼. 개념으로 쓸 때. 처분에 관리합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관리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줘요. 처분 없으면 다 맞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좋다. 관리사 네가 해야 될 영역이 어느 범위까지 할래? 이거 해야 된다고. 영역.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건물 주인이에요. 이제 빌딩 관리사 들어왔어. 왔으면 얘한테 업무를 주겠다죠. 너는 요거까지만 해. 딱 범위를 딱 정할 것 같아. 근데 그 범위 중에 크게 두 개 있거든. 첫 번째, 이 건물의 기술, 시설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가 직접 임대인 모집에서 임차인 모집 저기 뭐 있으면 임대차 계약 다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개 중에 어느 범위가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너 현재 보니까 시설만 관리해. 그럼 설명 기획 들어와서 뭐 나와야 됩니까? 뭐 나와야 돼? 요 말 나오면 결국 시설 관리 아니야? 그죠? 두 번째, 내 부동산 전체 통으로 맡길게.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거야. 그거 이게 자산 관리거든? 그 자산 관리는 결국 뭐야? 한마디로 이 건물의 수익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돈 벌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관리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수익과 비용 관련된 모든 거, 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있어? 매각도, 매입도, 뭐죠? 또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 있죠? 뭐 위험 관리 이런 걸 전부 다 이게 결국 이 건물의 수익과 다 관련돼 있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기업 그러니까 우리 아마 여기 이제 약간 어떤 책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거 있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빌딩 관리사의 실무 지침서 책이 있어. 이게 80년대 후반까지 여기 뭐다는 기업 관리다. 기업 관리. 근데 90년대 초부터 들어온 게 뭔가 요 말듯이 임대차 관리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 의미 없으니까. 이건 시험 절대 못 내. 누구든지. 그래서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좋다. 너 관리할 때 우리 아까 말했으면 빌딩 관리사는 반드시 뭐 한다고? 기술, 경제, 법 다 하지. 그죠?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 기술과 경제와 법률 중에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묻는다고. 시설 관련 당연히 무슨 관리예요? 계약은요. 이거지. 수익과 비용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 다만 조심할 건 이런 건 좀 조심하라고.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기술이야. 왜 기준인지 압니까? 우리 화재 보험 들면 내가 1000만원 들어갔어. 들어가면 저 불났지. 그럼 1억, 10억 돈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이걸 다시 원상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 다시 짓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기술 관리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경계 청량. 청량주 기법. 이런 게 일종의 뭐 기술 관리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고요. 이 경제는 뭐 수익과 비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료를 납입한다. 이건 보험료 납입이란 비용이지, 비용.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경제예요. 인력 관리 이것도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경제. 인력이라는 게 참 이게 MMI 생각, 이게 원래 나온 건 80년대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거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본다면 2000년쯤 되죠. 2000쯤. 우리 그때는 우리 각각의 아파트마다 각 동마다 수의실이 있었지. 그죠? 실제로 이 아파트 관리에 가장 많은 비용 차지하는 게 인력 비용이야. 인건비. 이게 약 한 48%, 52%를 먹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를 다 시켜버린 거야. 시켜버리는 순간 이게 15% 다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가장 알맞은 장소에 배치할까 따라서 수익에, 전체 수익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그거야. 자동화 되어짐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인력이 감축되면 비용이 절감되겠지. 그래서 이걸 비용을 보는 거야, 원래.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법은 알겠죠? 그죠? 자, 일단 요까지 했으면 요거까지 했던 걸 문제 풉니다. 요건 바람을 풀게. 이 빠를 것 같아, 내 맛으로. 자, 59번 갑니다. 59번. 딱 나오지. 뒤에 쭉 설명돼 있지. 있는데 뭐 있습니까? 운영 유지. 그 뒤에 7억이, 저기 처분 있어?
옷은 무조건 맞다고. 그냥 걸어가시라고. 60번 나오는 순간 무조건 맞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말이거든요. 예, 관리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 말은 관리상 나온 배경이 뭐냐 그건데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관리사가 왜 나왔습니까? 자, 우리 거기 있는 그 말 우리 책에도 있던데 이게 책에 어디 있는가 하면요. 347페이지입니까? 네. 관리사의 필요성 나 있죠? 3개 있죠. 도시화, 또 건축기술 발달, 보호제소의 증가인데 이건 좋은 말로 그거 좋은 말로. 무슨 말 해볼까? 자 보세요. 과거에는 여기 있는 창원시 보니까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만 인구수가 적겠죠. 이때 대부분의 집은 저층 건물입니까? 고층 건물입니까? 저층이면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하면 자기 본업할 수 있지. 네. 서서히 창원이 도시화가 되면 인구가 뭐합니까? 주택 부족하지. 그와 동시에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 이제 고층 건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고층 건물 세운 결과 뭐 있습니까? 주인이 직접 이 건물 관리하면 자기 본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결국은 전문의 관리사 나왔다. 이 말이 말듯이. 그런 건데 할 필요 없어. 그냥 쭉 넘어가시라 나오면. 자, 그 다음에 61번. 자, 묻습니다. 여보세요. 이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해? 응?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3개 다. 네? 거기 있는 61번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는 반드시 기술, 경제, 법을 모든 걸 고려한다. 같은 말이 복합 개념. 자, 63번 갑니다. 63번부터 뭐냐? 여기 볼래요? 그 말이 현재 어디 속에 포함되고 묻는 거예요. 63번. 62번. 토지 건물의 부적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얘는 반드시 기술적 관리야. 원래 이건 기능적 하자인데요. 기술 관리 보시면 돼요. 63번. 토지 경계 청량이지. 그죠? 자, 무슨 관리? 기술. 자, 64번 뭐 나있어? 법 나왔잖아. 법률적. 65번 뭐 나있어? 순수익 나있지. 그거 뭐 나와야 돼? 경제. 66번 자, 키워드 시설 운영. 무슨 관리? 시설 관리. 오케이. 67번 자, 핵심 뭔지 압니까?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의사결정이 중요하지. 의사결정 할래 말라는 거지. 할래 말 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수익과 비용 아니야? 그 수익과 비용은 뭐죠? 경제. 자산. 자, 68번요. 이런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 속하지 않는 거. 이거 보세요. 요거 딱 묻는 순간 있죠? 요거 나와야 되고. 우리 거기 보니 3개 나 있지.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 있죠. 건물 및 임대차 관리 큰 의미 갖지 마라. 이건 경기가 애매모호하거든. 얘는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거기 보니까 자산관리, 하여튼 돈 관련된 말 나와야 되지. 어떤 거? 네? 매입과 매각 아니야? 이건 자산관리지. 나머지 다 시설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확인해. 그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 다음 3번째 갑니다. 3번째 뭐냐? 네 번째. 이 관리가 어떻게 발달되냐? 관리 방식. 자, 관리 방식을 보니까 방식이 제일 먼저 주인이 먼저 관리한다. 자가 관리.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넘어갑니다. 이제 혼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 전문가한테 맡기겠지? 그죠? 이런 순서로 발달된 거예요. 주인이 하다가 조금 이게 발달된 결과 일부는 주인이, 일부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이때 요걸 갖다 최근에 문제 보니까 아주 야비하게 시험 내는 인간들이 있는데 요걸 갖다 자치관리. 이게 일본식 용어입니다. 위탁을 뭐라냐? 차가관리. 이렇게 장난치는 아주 무식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요? 일본 같다는 소리지. 딱 고스래요. 보통 통상 이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말 꼭 써야 되는 건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아셔야 돼. 자가관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하시라고. 그 항상 얘는 누가 비교합니까? 위탁이지. 그러니까 자가에 대한 장점은 곧 위탁 뭐가 되겠습니까? 단점이지. 자가에 대한 단점은 곧 위탁 뭐 되겠습니까? 들어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이거는 그리고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그냥 정리합니다. 예, 강의 노트 가볼게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은, 예, 60페이지로 갑니다. 밑에 5번. 관리 방식. 자, 장점. 이건 대충 판단할 수 있죠.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서비스, 애호 정신이 높은 게 자가입니까? 그 적으시면 3번, 그건 기억하셔야 돼. 종합적인 관리 측면 훨씬 더 좋은 게 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심 등등이 좋은 게 자가고요. 반대로 위탁 관리는 가장 큰 장점은 주인은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지.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어. 또 합리적, 자, 이런 거 아셔야 돼. 합리적, 효율적, 전문적 몽땅 누구 거요? 왠지 위탁 냄새 나지? 자, 그래 하시라, 문제 풀 때. 자, 자가에 대한 단점 갑니다. 단점.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장점을 비교하면 돼. 본업에 전념할 수 없다.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적 타성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 뭐 있으면 비효율적. 그 다음 큰 단점 인사 정체가 굉장히 심해. 자,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단점 기밀 1번, 2번, 3번은 쉽게 가는 거죠. 자가에 대한 반대는 이거죠. 4번은 인사이동이 심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인사이동이. 자, 그 다음에 책임 소재. 자, 맨 밑 당구장 표시 혼합 관리의 가장 큰 단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자,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풉니다. 69번부터 76번까지. 69에 76번까지. 자, 가보자. 69. 가장 오래된 게 뭐라고? 자가. 70번. 기밀 유지 보안관리 좋잖아. 누구 거? 자가 거. 자, 71번. 오사 능력 및 지휘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 이건 주인만들 해야 되지. 이건 자가 장점이지. 그 다음 72번.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 나오는 순간 누구 거? 위탁. 자, 73번. 타성화 방지할 수 있다는 누구요? 위탁이지. 위탁 같은 말이 자가. 타성화 발생한다? 자가. 구분하셔야 돼. 타성화 유발되는 건 자가고, 그 다음에 타성화 방지할 수 있다. 이건 결국은, 위탁. 자, 74번요. 뭐나 있습니까? 간접, 위탁 관리 전문성, 합리성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기밀 유지는 직접,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관리보다 불리하죠. 그죠? 자, 65번. 혼합 관련 자가 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경영 관련 보통 자가하고 반대로 시설 관련 보통 위탁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말입니다. 혼합은 보면요, 기술과 보통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법률은 자가 주인이 직접 해. 다만 기술적 업무만 있죠. 맡긴다고 보통. 네, 그걸 보시고. 그다음 76번. 혼합 관리 가장 큰 단점은 운영이 곤란하지만 자가와 위탁이 있는 둘 다 단점 노출할 수 있어요. 맞는 거죠? 자, 일단 요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7번은, 자, 다시 갑니다. 그럼 다섯 번째, 요까지만 하시면 안 돼. 좋다. 실제 우리 이 빌딩에 있는 1층에 관리소장이 있지. 그 말이 원래 빌딩 관리사야. 그분이 해야 될 업무가 뭐냐 묻는 거야. 자, 이게 다른 말로 관리 활동이었습니다. 활동. 이 사람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시라고.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는 거면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예. 77번 이게 맞냐는 게 지문 자체가. 그 77번 있는 그 말이 맞을까 묻는 문제가. 자, 일단 보기 전에 먼저 여보세요. 우리 밑에 관리 선생님 주로 어떤 업무 하고 있습니까? 시설 또. 이러면 생각하는데 쭉 이야기해보라고.
주차 또, 하여튼 그런 뭐 외부 잡상이 막아주고, 또, 관리비 오케이, 또. 답은 요거야. 주인 대신 다 한다는 거야. 주인 대신.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릇이 나오면요, 모든 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빈집 생기면 임차인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도 해주고, 아까 설명했듯이 뭐 있습니까? 잡상인 막아주기도 하고, 저기 뭐 있습니까? 주차 문제, 기술 문제, 또 우리 이 건물 관리할 때 뭐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지. 지금 관리, 뭐 저기 있는 세금 문제, 또 이 임대료 문제 등등 전부 다 해주는, 전부 다. 그래서 나오거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은 관리사의 고유한 업무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 뭐 주인의 업무다 싹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무조건 몽땅 다 주인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크게 보면 크게 5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강의 노트에 가보니까요, 제가 이 뭡니까 61페이지 맨에 나 있죠. 그거 암기하지 말은 뜻이야. 5개 업무가 있지, 그죠? 첫 번째 임대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수집이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유지활동. 네 번째 보험 및 뭐 있고, 다섯 번째 예산 집행, 보고 작성, 장부 처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그 5개를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사는 주인 대신 모든 걸 한다, 이 끝이에요. 자, 그 중에 특히 꼭 알 건 1번과 3번. 즉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빈집 등이 생겼을 때 임차인을 어떻게 모집할까? 임대차 활동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가볼게. 자, 우리 이 건물 보면 빈집 생겼어. 그러면 이제 빈집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인을 모집하죠. 한국은 현재 빌딩 관리사 제도가 없지만요, 이게 굉장히 발달된 적이 호주나 미국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우리 보면요, 빌딩 관리사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직접 임대 활동하고 임대 수를 자기 챙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중개사 챙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의 광고 선전을 등을 통해서 모집했으면 그 중에 임차인 중에 가장 적정한 임차인 선정해야 되지.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어요. 자,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용도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자, 주거용일 때하고 상업용일 때, 상업이 아니고 사무실. 그 다음 매장, 사무실, 공장, 이렇게 가자고요. 사무실, 공장 있는데요. 우리 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옆집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옆집과의,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이 계속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까? 매일 바뀌는 게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 기간 머물러 게 가장 중요해. 옆집과의 어떤 인간관계야. 사이가 좀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옆집과 어떤 유대성을 고려해서 임차인을 모집할 거고, 매장은 딴 거 없죠. 돈, 수익성.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은 각각 있는 사무실, 공장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알맞은 임차인을 모집하더라. 적합성.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임차인 선정했어. 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해야 되죠.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저기 뭐 빌라 이거 원룸 같은 거 보통 임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총 월설마지. 관리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거는 보통 조임대, 조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총이죠. 총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매장은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야? 그러니까 비율 임대차입니다. 비율.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은 순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별도 계산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얘는 우리 관리비를 다른 말 뭐라 씁니까? 필요경비야. 얘는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총수익은 순수익, 즉 다시 순수익은 총수익의 총비용을 빼주는 거지. 이 말은 총수익은 순수익보다 총비용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조임료를 뭔가 하면 그 중에 순임대료에다가 관리비, 필요경비를 더한다고. 얘는 순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나머지 관리비는 따로 받습니다. 이 말은 필요경비는 별도 계약 이 말에 말듯이. 요건 수익 매장은 이거 알고 있죠.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롯데백화점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면요. 옷 같은 거 있죠. 아웃도어 같은 거. 아웃도어는 보통 수수료가 38%야. 옷의 경우 그게 월세. 100만 원 팔면 결국은 월세가 38만 내는 거지.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합니다. 요 관계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처분 계약 넘어가시고 세 번째 유지활동. 자, 유지활동에 세 개 있죠. 뭐 있습니까? 매일매일 청소한다. 일상적. 하자 발생 전에 하자 제거한다. 뭐라고요? 예방적.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한다. 대응적. 제일 중요한 예방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함. 왜? 하자 발생 전에 미리미리 하자 제거한 결과 주민들 불만도 적을 것이고 또한 비용도 훨씬 절감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말은 예방이 중요하다. 이거 마시면 돼. 나머지 그냥 버리자. 관계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관리. 문제 풉니다. 자, 문제에서 77번 했어요. 78번 갑니다. 상업용은 뭘 따진다고? 매상고 수익성이죠. 79번 갑니다. 총수입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불한다. 이건 비율임대차지. 뭐라고 이게? 비율임대차. 주로 어디 많이 씁니까? 매장에서. 자, 그 다음에 80번.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 후에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이 있고 임차인 불편이 크기 때문에 뭐가 중시하다? 예방적 유지활동이 강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할게요. 책 내용. 자, 347페이지 갑니다. 그 중에서 큰 2번 복합 개념 부동산 관리. 컨이브 복합 개념 부동산 관리 대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시험에 낼 때는 항상요, 정해져 있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관리를 쓰지 않고 이 말 써야 됩니다. 관리 내용 써놓으세요. 제목 바꾸시라. 관리 내용.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관리 대신 부동산 관리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갈로 1번 기술적 관리 D장 경제관리, 세 번째 법률관리가 있죠. 요걸 갖다 어디서 봐야 됩니까? 밑에 이 알아두기 있지. 그죠? 알아두기 있는 내용 가지고, 자,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있죠? 이 문제 묻는 핵심 아셔야 돼.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이거 마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컨 3번 부동산 관리 방식. 자, 밑에 관료 1번 내용에 따른 분리 나 있죠. 호라하지 말고, 자, 제목 바꾸자고. 부동산 관리 영역. 부동산 관리 영역. 이렇게 바꿔주는 목적은요, 이런 용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책까지 써놓으면요, 이게 뭔지 몰라 나중에. 그래서 거기 시설 관리가 있고, 뒷장 뭐가 있습니까? 자산관리 있고, 세 번째 부동산 관리가 있죠. 자, 그 중에 이것도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예가 포함되는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잠시. 자, 거기서, 관로 1번 시설 관리는 핵심이 뭐야? 동그라미 1번. 시설을, 부동산 시설을 뭐야? 운영한다 이 말이지. 그 말 보시고 뒷장 가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에 예가 있지. 그런 예가 나오고 전부 다 이건 시설 관리고. 그 다음, 칼로 2번 자산관리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핵심이 뭐야? 가치 정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고려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밑에 예가 있죠? 그런 일종이 뭐 있습니까? 자산관리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5척 갑니다. 351페이지 양갈로 2번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자, 그 말 대신 관리 방식.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대신 부동산 관리 방식. 해놓고 있죠. 갈로 1번
자가 관리 밑에 박스 있지. 자, 박스 장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중요한 말이 뭐 있습니까? 둘째 줄 종합적 관리. 그 다음에 6번. 자, 단점. 가장 큰 건 1번. 그 다음에 5번. 자, 밑에 갈로 2번 위탁 관리 넘어갑니다. D장 가보니까 350페이지 장점 1번, 2번 전문적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4번의 참모책의 이 단순화, 일어나 이런 말이 중요하고요. 단점에 1번, 2번, 3번 요거요. 자, 혼합 관리 갑니다. 혼합 관리는 바로 박스 보자면 바로 위에 관리 3번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자가관리에서 위탁 관리 넘어가는 과도기적 관리 형태.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장점 혼합한 것을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일부는 직접 관리한다. 이런 말이 중요하답니다. 그래 보시고요. 자, 이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예. 3번 끝에 뭐 있으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죠? 오래 하시고. 자, 5책의 353페이지 큰 4번. 부동산 관리 활동. 자, 갈로 1번 임대차 활동. 갈로 1번 임차인 선정 기준. 동그라미 1번 주거용은 유대성. 상업용은 매상고. 3번의 공장과 사무실은 적합성. 그래 보시고. 갈로 2번. 동그라미 1번 조임대차 첫째 줄 끝에 주거용 부동산 넘어갑니다. 2번에 순임대차는 예, 거기에 두째 줄 있죠? 공업용 부동산. 박스 안에 1, 2, 3차는 보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3번에 비임대차는 예, 기억의 첫째 줄 끝에 매장용 부동산. 그래 하시고요. 5척 갑니다. 355페이지 갈로 3번 유지관리활동에서 동그라미 2번 반으시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통과.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요. 자, 중요한 건 우리 거기 있는 359페이지입니까? 마케팅이 이게 매년마다 아주 단순한데요. 이게 매년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오는데 예, 일단 요걸 갖다 제가 우리 강의 노트 62페이지. 이 원래 참 웃기는 게 사실은 이 마케팅은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중개 활동이에요. 사실 중개법이 나야 되는데 웃기게 잘못되고 이게 부동산에 나온다고 사실은. 근데 참 다행이죠. 너무나 쉬운 거니까. 자, 봐볼게요. 마케팅이 뭐죠? 물건 파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데 컨트롤 먼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이 물건 팔 때 누구 중심의 마케팅이냐 묻는 거 문제 묻는 게. 이걸 한번 봐보죠. 자, 이런 거요. 1960년대는 이런 어떤 물건 등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풍부합니까? 적겠습니까? 이때는 누가 그 시장을 장악했습니까? 공급자, 생산자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입니까? 공급자지. 근데 이제는 워낙 이 기술이 발달되어진 결과 공급 물량이 대량 된단 말이에요. 물건 팔기 위해서 누구 위주로 가야 됩니까? 소비자지. 근데 자, 현대인들은요, 고객 마음에 워낙 변신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잡아둘 것이고 이제 이 고민이거든. 곧 그게 관계 마케팅이라고. 자, 다시 할게요. 마케팅의 유형은요, 크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예, 시장 점유 마케팅. 아직까지 보니까 우리 대부분 다 마케팅 시장 점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관계 마케팅. 자, 항상 키워드는 이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이렇게 딱 설명된 게 누구 집 자신을 묻는 건데요. 여기에 딱 나오면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그 지문상에서 뭐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공급자.
또는 생산자, 뭐 중심, 뭐 이 말이 큰 의미 없는데 어쨌든 공급자, 생산자 위주의 말 나오게 되지 무조건. 자, 이건 뭐요? 고객 점유지. 이 말은 자 다시요. 우리 분필을 하는데 내가 현재 이 전체 창원전 전체 어떤 매장 중에서 내가 얼마 정도 그 문구점 이 납품을 할 수 있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 점유거든.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있어? 이걸 갖다 고객이 얼마 살 거 따져보는 건데, 이건 항상 뭐라 해야 됩니까? 소비자 중심. 또는 고객 요 말 나오거든요. 요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 이겁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했죠. 물건 등이 부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기 있는 점포를 내가 얼마나 찾고 있냐 이 중요하거든. 이제는 그런 물건이 워낙 많은 결과 이제 뭐 있습니까? 고객 얼마나 잡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고객이 어떤 변신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무조건 우리 회사에 대한 충성도 높이는 방식이 뭐에 따져본다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어떤 물건 딱 살려 생각하면 무조건 우리 회사 물건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관계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이 말입니다. 항상 나오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 요 말 나와. 물론 우호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뭐냐고, 이게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내용을 다 보지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자, 우리 관계 마케팅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사람들 광고를 계속 하면요, 항상 그 기업에서 마인드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광고 같은 게 뭐야? 이게 전부 다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광고 대지는 꽤 많죠. 문화 마케팅, 체험 마케팅 이런 게 있죠. 이 전부 다 이게 관계 마케팅 할 목적이에요. 그 중에 관계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게 화장제사 있지. 누구? 유한 킴벌리. 그래서 항상 로고 있지. 뭐 나옵니까? 우리 강산? 많이 들어봤죠? 엄청난 너무 많이 씹는 것 같아. 진짜.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유한 킴벌리가 제가 담당이 물어봤어. 옛날 거기 이제 컨설팅을 할 일이 있어가 보니까, 야, 너 1년에 한 얼마 나무 심냐 물어봤어. 얼마 심겠습니까? 화장지 팔아갖고 1년에 수천억, 거의 1조 넘습니다. 매출액이. 근데 얼마 정도 나무 심겠냐고요. 1조 넘게 매출 올리면서 실제 그 뭐 있습니까? 거기 저기 나무 심는 거 보니까 이게 1억이 안 돼. 한 5천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엄청 많이 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기업한테 우리한테 많이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 심는 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왕이 뭐요? 얘들 그 물건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미 이제 소비자가 알고 있었거든. 이게 안 먹히다는 거 이제. 안 먹히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낸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은 젊은 계층, 젊은 친구들, 이 잘 키워서 사회적 기업. 그래서 잘 키워서 뭐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기업들이 강구했다고. 지가 해본다 얼마 하겠습니까? 별 효과 없거든. 그래서 요새 보니 또다시 나왔대. 우리 강산 푸르게. 그런 일종의 관계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충성도를 높여서 계속 물건 하면 우리 회사 물건 사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런 걸 꽤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특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 마케팅 같은 거, 체험 마케팅 하는 목적이 좀 이거라고. 자기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면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다 이 말은 그만큼 뭐야? 충성 높여준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 나오지. 전부 이 집안이야. 그래 가시면 안 돼. 근데 이때 시장 점유 마케팅은 반대 전략이 있어요. STP 전략 가지고 있죠. 포피 믹스. 자, 포피 믹스인데 이걸 보통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입니다. 해서 효율적인 어떤 이 광고 등에서 파는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전부 다 시장 점유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우리 아마 중개사법 얘기 들어봤죠? 아이다 원리 들어봤습니까? 그죠? 이게 고객이 물건 살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물건 살까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일단 아이다 원리, 중요한 건 이 안에 내용 다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아이다 원리는 결국은 소비자가 물건 살 때 행동 심리야. 곧 이게 다른 말로 고객 심리라고. 자, 설명 1부터 드릴게요.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뭡니까? 경영학을 한 분들은 뭐 이 말 대신 뭐요? 아이드마가 있죠, 그죠? 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마케팅에 보면 이런 소비자 행동에 보면 이런 게 소비자 행동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네, 하여튼 앞말 맞다는 거예요. 괜히 또 혼돈 줄 것 같아. 자, attention이 뭐죠? 주의 또는 주목이, 주목이 되죠? interest가 뭐요? 흥미, 관심. 여기에 욕망이지? 욕구. 물어볼게. 오늘 아침에 집에서 딱 일어나서 TV도 보고 하여튼 뭐도 보면 쭉 하고 났다. 좀 오면서 중에 광고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많이 있거든, 간판이. 머리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니, TV를 봤더니 뭐 했을 때 광고가 딱 머리 딱 떠오르는 게 있냐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응? 없습니까? 그건 딱히 필요한 게 없네? 자, 이런 거요. TV를 내가 지금 자동차를 좀 살까 하면 고민 중이거든? 근데 마침 모르게 TV, 자동차 광고가 딱 나오는 거야. 눈이 확 들어올 거 아니야. 다른 광고는 안 들어온다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눈이 딱 가지. 그게 뭐야? 주목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해서 이제 그다음 뭡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고 또 친구가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물건에 있으니까 흥미가 생긴다고. 여기 흥미야. 그런 다음 뭐 있으면 이제 실제 매장 가서 뭡니까? 영업사원 이야기 들어보고 시성세 해보죠. 저기 사고 싶으면 충동 생긴다고. 여기에 뭐냐? 욕망이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장 찍는 게 이게 뭐요? 다른 말로 행동이라고. 됐죠?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광고 보면요. 이걸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고. 특히 광고에서 아주 탁월하게 광고를 하는 회사 누군가 하면 현대카드가 가장 잘합니다. 내가 봐서는. 진짜 잘해. 그래서 이런 광고를 딱 들어보면요. 이 재밌는 뭔가 광고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끔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게 뭐냐. 이 내용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보세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구매 결정 과정 거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른 말 소비자, 자, 어떤 행동 심리니까 고객 점유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합니다. STP 전략과 그 다음에 포피 믹서. 사실은 STP와 포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즉, 이거요. 공급자가 물건 등을 만들어서 물건 등을 파는 과정, 전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SP 전략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걸 아주 포피 믹스를 통해서 물건 판다고. 이 포피는 원래 4개에 4개, P가 4개거든요. 첫 번째,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 팔래. 자, 어떤 제품 만들어서 가격 얼마 하고 누굴 통해 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 프로모션. 최근에 이게 너무 공급자 위주가 된다 해서 이걸 또 C로, 포C를 바꿔요. 그러니까 요건 제품이 얼마나 편리성이냐. 컨비니스거든요. 요건 뭐 있으면 다른 말로 우리 프로모션을 갖다가 알리는 거거든. 이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이렇습니다. 자, 결국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STP 전략을 통해 맞은 포피믹스를 통해 물건 파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 얘도 키워드 중요합니다. S는 원래 새거.
세그가 뭔가 분리분화요. 분리분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인데. 자, 쓰면 영어로 보는 게 낫습니다. 이걸 시장세분화라 써. T가 닿지. TP죠. T는 타겟이야. 타겟팅. 이걸 보통 이제 이 표적 시장. P가 포지션이 뭐죠? 위치. 근데 이거 링스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포지션 링을 그냥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 말 대신 시장, 제품 차별화. 이렇게 쓴다고요. 프로덕트는 제품이죠. 프라이스는 가격 아닙니까? 프라이스는 여기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좀 우리 이 부동산학을 전공한 분들 잘 몰라, 진짜. 그러니까 이 부동산까지 거의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도입방이 좀 도입되다 보니까 입지 선정된 책이 꽤 많아. 원래 우리 경영에서는 정확한 말이 뭐냐, 이게 유통경로. 최근에 보니까 유통경로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프로모션, 원래 이게 촉진 전략입니다. 촉진. 근데 이걸 아주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전략을 쓰거든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키워드. 자, 보세요. 세그멘테이션은 시장을 쪼갠다 이 말인데, 자, 뭘 할까? 비도 오는데 술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 시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죠. 우리 회사가 보니까 소주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광고할 때 있죠. 전 국민을 통해 다 이 광고하는 거야. 이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소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효과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집단은 소주파. 여기는 맥주파. 얘들은 양주. 여기는 술 못 먹는 사람들. 이 집단을 쪼갠다고. 그리고 쪼개진 게 이게 저기 세그멘테이션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집단, 동질적인 집단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집단은 뭐 있습니까? 분리시킨다, 분화시킨다. 또는 이거 같이 묶은 거지? 묶었다, 군집이 군집.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수요자 집단을 뭐 있습니까? 분리, 구분, 그런 군집, 이 말 나와요. 묶은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타겟팅 해보자고요. 보통 우리 술 만드는 회사, 자, 가장 대표님 누굽니까? 롯데가 있죠. 모든 술을 다 만들 수는 없어. 왜냐면 회사는 가장 큰 단체 뭐 있으면 작업이 무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몇몇 개 술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니까 이 중에서 주로 잘하고 있는 회사, 하고 있는 뭔가 하면 요거 2개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고객을 잡을 때 다 잡을 필요 있어, 이거? 우리 회사가 어떤 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잡을 필요 있냐고? 없잖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품을 좋아하는 이 고객을 잡으면 되겠다죠? 그게 뭐냐? 표적시장이라고. 그러니까 표적은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수요 집단을 뭐 있습니까? 선정, 뽑는다, 찾는다, 이거라고. 그래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하는 거 보니까 이 맥주와 소주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만 딱 할 거라고. 나머지 버린다고 이렇게. 자, 포지션이 뭐예요? 우리말로 포지션만. 위치지?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거야. 자, 물어보자고. 카스 맥주, 화이트 맥주 차이 있습니까? 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카스, 화이트 두 개 있는데 그 맛 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 있습니까? 카스는? 네? 카스는요? 톡 쏜다 이런 말이지. 화이트는?
순하다. 실제 이걸 우리 브라인드 테스트 하면요. 나름 어떤 맥주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해봅니다. 카스 맥주 보면 구분할 수 있냐? 약 20% 구분 못합니다. 여기 뭔가 하면 광고가 주는 세뇌 사실은. 진짜는. 근데 외국 맥주가 확 구분되거든요. 근데 소주도 우리 가장 대표적인 소주가 뭔가 하면 이거 있죠. 하고 뭐야? 처음처럼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처음처럼. 두 개 있는데 이 맛 차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건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불과히 한 10년 전 많이 돼 있죠. 젊은 계층 주로 어떤 거 많이 먹었습니까? 많이 먹었죠. 이게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학가 가면, 우리 서울주 가면, 대학가 가면 대부분 다 이게, 이런 걸 젊은 계층이 좋아한다고. 나이가 있는 분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많은 지역 가면 전부 다 광고할 때 애들이 와. 그러니까 젊은 계층이 많은 건대란지 홍대 가면 전부 이런 거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구분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나름 어떤 맛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마찬가지요. 우리 회사는 소주, 맥주 만들 건데, 고기 어떤 위치 자리 잡아야 돼. 예, 잡는데, 나는 요 같은 소주는 뭐 있습니까? 요건 약간 독한 거. 얘는 뭐 있습니까? 순한 거. 순수.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아까 있지 않습니까? 맥주 보니까 카스 맥주는 톡 쏜다. 화이트는 순하죠. 이게 고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라고, 이게. 그게 뭐냐? 다른 말로 차별화. 다른 회사 다르게. 그래서 얘는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고객의 지각이 원래 정확하면 이거든요. 고객의 마음속에 고객의 인지 속에 적정한 자리 잡는 거, 위치 잡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포지션인데 얘는 무조건 이 말 나야 됩니다. 고객 마음속에 위치한다. 이 말 나야 돼. 다른 거 없어. 자 다시요. 해볼게.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전략 세웠어. 예, 시장 쪼갰지.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게 보니까 소주, 맥주야. 그래서 고객 마음 잘 잡는 게 이렇게 소주는 독한 거, 맥주는 뭐 있습니까? 순수한 게 있어. 이런 제품 만들어야 돼. 만들 때 제품 전략 보니까 우리 소주 보니까 캔맥도 있고, 맥주 아니다. 깡통 소주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 병맥주 있고는 뭐 있습니까? 네, 팩맥주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 만드는 이게 제품이에요, 제품.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소주, 맥주도 뭐 있죠? 병 맥주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캔 맥주도 있고 피치가 있죠. 이거 우리 보통 살 때 병 맥주가 더 비쌉니까? 피치가 더 비쌉니까? 똑같은 양이라면. 응? 가서 한번 봐봐. 거기에 사람 착각이에요, 착각. 피치 훨씬 더 비싸요. 피치는 거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필름 자체가 한 9개 들어가거든. 그래서 앞에 뭐야 이 햇빛 차광 뭐 쭉 있어. 실제 이게 더 비싸. 가보시 진짜. 생각해서 그게 더 싼 거 같지? 병이 더 비싼 거 같지? 아니에요. 필름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훨씬 가공비에도 많이 들어가거든.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우리 아파트 볼까? 아파트는 뭐 있습니까? 30평, 40평 만들면서 방 구조가 뭐 이 3베이, 4베이 있죠. 화장실 2개, 3개. 이런 말로 먹고 이게 제품 전략이라고. 개념을 좀 아시라 이거요.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거 가격 전략이 있죠. 가격이 2개 있어요. 예,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시장 가격.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차별화 가격이 있어요. 저 차별화 뭐냐면 신축 가격. 신축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같은 단지인데 이게 보니까 남향, 북향일 때 이 분양가 틀리지. 1층, 3층 달라지지. 여기 신축 가격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랑 이 말입니다. 우리 자 보세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누가 있습니까? 중간상이 중간상. 그죠? 일반 물건 보니까 중간상.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 도매가 있어요. 근데 볼래요? 얘가 직접 할 수도 있지.
그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어떤 경로를 통해 할 것인가, 그게 유통 경로라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자, 아파트 지었던 건설회사,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있어. 중간 누가 있습니까? 직접 바로 팔 수도 있지. 안 팔리면 그럼 누가 대동합니까? 또는 요 말 나면 유통 경로야. 누굴 통해 팔 것이 묻는 거니까. 자, 이제 물건 팔 때 알려야 되지? 알립니다. 알리는 방식 4개 있어. 자, 어떻게 알립니까? 광고, 또, 응? P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야쿠르트 아줌마. 뭐지, 그게? 인적 판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또 우리 할인마트 가니까 물건 한 개 사면 2개 주는 거야. 또 물건 경품 추첨하는 거야. 그게 뭐죠? 그걸 말하지? 판매 촉진, 판촉. 이게 좀 어디서 포함된다고? 촉진 전략이야. 자, 지금 한번 처음 들은 거죠. 처음 들은 뭘 하는가 하면 이거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스토리야.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처음 하니까 단지, 이 마케팅은 누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고객 중심이냐, 그 다음에 생산 중심이냐. 둘이 짬뽕한 거죠. 그죠?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 뭐 있습니까? 이 방식은 STP 전략을 통해서 4P 전략을 통해서 물건 판다는 거 마시면 돼. 지금은.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여기 키워드 전체 스토리 쭉 봐보시라고. 자, 마지막 문제 풀게 이제. 문제 없다. 근데 어쨌든 우리 거기 강의노트 그 말이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있다 생각하시고 359페이지 뭐 있으면 밑에 마케팅 전략 가볼까요? 전략 보니까 갈로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죠. 자, 앞에 공급자 중심만 줄 끊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넘어가서 뭐 있습니까? STP 전략. 자, 동그라미 1번. 시장 3번에 새거. 자, 다 필요 없이 소집단을 구분하는데 이거 마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표적시장. 예. 집단을 선택한다 이 말 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하는 게 곧 이게 표적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란 것은 그거 보자. 밑에 기출 지문이 있지. 그거 정리하시라고. 두째 줄 끝에 있지. 소비자 머리 지각 속에 위치하는 이 말 나와야 돼. 앞에 그 설명된 그 말이 안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맛은. 우측 갑니다. 갈로 2번 포피 믹서 전략. 갈로 1번. 자, 크게 포피 먼저 마시면 돼. 가격 전략 넘어갑니다. D장 가볼까요? 제품, 유통, 판매 촉진. 원래 판매 촉진 쓰면 안 돼. 볼래요? 보세요. 이것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응? PR이 홍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 보통 촉진 전략 쓴다고. 그래서 설명 뭐 많지만 그래 쓴 거 아니고 이래 써야 되죠. 예, 촉진 전략으로 광고, PR, 인적 판매, 판촉 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보시고 D장 갑니다. 예, 364페이지 갈로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자 소비자 나오면 끝나는 거야. 소비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아이다 원리만 아시면 돼. 아이다가 뭔지 알 필요 없어. 우측 갑니다. 365페이지 갈로 3번 관계 마케팅 해서 예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 소비자 공급자 소비자 관계 끝. 나머지 알 필요 없어. 예 여기까지. 하여튼 이게 한 문제야 무조건. 이게. 자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감정평가 할게요. 감정평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